안녕하세요. 저는 황혼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는 부모들 참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골에서 올라와 외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식당 종업원부터 파출부, 공장 일까지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살다 보니 지금은 모텔 2개와 상가를 포함해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진 부자 할머니가 되었네요. 하지만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라고 저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번 돈이라 더 아까웠을까요? 그래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귀한 돈도 아낌없이 썼습니다. 외아들 결혼할 때도 집도 사줬고 손주 낳았을 때는 며느리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보내줬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인지 아들 내외도 손주 낳고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더군요. 평화롭던 제 노년에 뜻하지 않은 날벼락이 닥친 건 손주가 5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궁지에 몰린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잊지 못할 그날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야기는 외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미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서윤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며느리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참 선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혼사가 진행될수록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 만난 서윤이 부모님은 두 분 다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박가사도는 당뇨로 고생하신다고 했고 안사도는 고혈압에 신장도 안 좋아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셨죠. 제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지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몸이 이래서 딸 시집 보낼 때 제대로 혼수 준비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세상 부모 마음 다 같을 텐데 형편이 어려워 딸 자식 혼수 넉넉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얼마나 속상할지 이해가 됐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며느리 가족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물었습니다. 근데 너 오빠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니? 제 말에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오빠가 하필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서요. 근무 마치고 귀국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일이 바쁜지 결혼식에도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저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에 못 오니 섭섭하겠구나. 그럼 그 사돈하고는 나중에 천천히 인사 나눠야겠다. 비록 사돈네 식구를 모두 만나진 못했지만 인상 좋은 며느리의 부모님을 보니 형편이 좀 어려운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을 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됨됨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랑 사돈 두 분 모두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미 제 손주를 가진 아이이니 뭐든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절대 며느리가 없는 집 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될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시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위치 좋은 곳에 34평 아파트도 사줬죠. 처음 신혼집을 둘러보던 며느리가 눈시울까지 붉히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저에게 인사했죠. 고마워요, 엄마. 저희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런 두 아이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큰돈을 쓰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자식과 며느리, 거기다 곧 태어날 손주까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귀한 아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어찌나 예쁜지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산후조리원도 신경 써서 최고급으로 예약해줬고 아기 용품도 좋은 걸로만 사줬습니다. 그렇게 베풀면 며느리는 항상 고마움에 인사를 했죠. 어머님, 저희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저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손주가 돌잔치를 하고 두 돌이 되고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네 집에 들러 손주 얼굴도 보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죠. 아들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아이와 남편 내조에 열중했습니다. 근데 손주가 5살 되던 해부터 가끔 며느리가 좀 피곤해 보일 때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항상 웃으면서 별일 아닌 듯이 말하곤 했어요. 애가 크니까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요. 더 크고 손 많이 갈 때 지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당부만 했네요. 하지만 얼마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온 후에야 이날의 일을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 모텔을 둘러보고 직원에게 이것저것 당부한 뒤 오후에는 상가를 돌아보고 왔죠.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급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큰일 났어요. 아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뭐? 아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혹시 애가 다친 거야? 아니요, 애는 괜찮은데 애 엄마가요. 서연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지금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지호는 옆집에 잠깐 맡겨놨는데 엄마가 와서 애 좀 봐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이니? 아들의 대답을 듣고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가는 동안에도 놀라서 손이 떨리더군요. 애도 아니고 어른이 왜 계단에서 굴러? 조심 좀 하지. 많이 다친 건 아니겠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숨을 쉬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그만 현관 앞에 선 채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요. 식탁 의자가 뒤집혀 있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주방 바닥에 흩어져 있고 벽에는 뭔가 던진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강도라도 들었던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손주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얼른 어질러진 집안을 대충 치웠습니다. 근데 유리 조각에 손을 뻗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라 잠시 고민이 됐지만 왜인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여보세요? 염민자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에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더군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지금 아드님이 서해에 와 계신데 보호자를 불러달라고 하네요. 유리 조각을 지우려고 쪼그려 앉아있던 저는
낯선 남자의 말에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네? 경찰서요? 우리 민수가 왜 경찰서에 있죠? 근데 경찰이 한숨을 쉬며 건넨 말에 저는 한 번 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건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정폭력? 우리 민수가요? 너무 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애써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단 말입니까? 네, 폭행도 있었고 고층 계단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고 골절과 타박상만 입었지만 피해자 측에서 신고했어요. 나머지 정황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경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엉망이 된 집안을 둘러봤어요. 며느리는 항상 집을 사준 저에게 고마워하며 온 집안을 반짝반짝할 정도로 쓸고 닦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더구나 마음이 약해 평소에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게 바로 제 아들이었죠. 근데 며느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밀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쨌든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에 아들네 집을 오가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끔 인사 나누던 이웃이었어요. 여자는 절 보고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문 여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어요. 지호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예, 아들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급하게 다시 나가봐야 해서 혹시 우리 지호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서. 상대는 다급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며느님 보러 가시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옆집에 계속 부탁하고 서둘러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민수가 서윤이를 때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야.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아들을 담당한다는 형사를 찾아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기 우리 아들이 왜 잡혀온 건가요? 며느리를 때렸다는 건 또 무슨 소린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저녁에 피해자 박서연 씨가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낙상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배우자 정민수 씨를 범인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정황들은 조사 중이고요. 말도 안 돼. 정말 저희 며느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가 밀었다고? 네. 119가 출동했을 때도 박서연 씨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고 정민수 씨가 부인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때 경찰이 서류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이 정민수 씨가 박서연 씨를 계단에서 밀치는 걸 봤다는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어요.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거죠. 목격자가 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미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좀 어렵긴 한데 내일 관리사무소 측에 복도 CCTV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아드님은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어 여기 있게 될 겁니다. 도주라니. 저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방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으며 경찰을 향해 물었어요. 그럼 제가 아들을 좀 만나보는 건 괜찮겠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유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철장 너머로 아들이 보이자 끝내 참아온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던 아들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셔츠도 온통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치장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은 제가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철창을 붙잡은 채 소리쳤어요. 엄마, 저 억울해요. 서윤이 절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서윤이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애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고 애엄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나가봤더니 비상구 쪽에서 신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서윤이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정말 억울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경찰을 돌아보며 말했죠. 이것 봐요. 우리 아들은 억울하다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 아들 말도 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일단 정민수 씨 진술은 다 들었고요. 저희가 더 추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엄마, 저는 애엄마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로도 한동안 억울하다는 아들의 절규가 유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철장 안으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당장 변호사 알아봐서 네 억울함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나 해. 제 결의에 찬 눈빛에 아들의 두려움도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아들을 놔두고 돌아서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밖으로 나왔는데 저를 본 담당 경찰이 조금 전보다 더 황당한 말을 꺼내놨습니다. 저기 어머님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박서연 씨와 정민수 씨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며느님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했는데 실은 아드님의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펄쩍 뛰며 대답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박서연 씨가 지속적으로 타박상과 열상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어요. 근데 상처 부위가 다 교미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부위더라고요. 허벅지나 등, 복부. 네? 아니, 정말 우리 며느리가 아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다녔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분가에 사는 자녀들에 대해 다 아실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에게 맞아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어요. 저는 귀신에 홀린 듯 경찰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수는 술이랑 담배도 안 할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앤데. 하지만 경찰은 그런 제 말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예전과는 달라서 요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밖에서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만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날이 밝는 대로 저희가 추가 조사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맘 같아선 밤새도록 아들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남의 집에 맡기고 온 손주가 생각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택시를 탔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 망설여졌지만 다행히 이웃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헌데 제 얼굴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대번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지호는 자고 있어요. 아까는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이랑 놀다가 진정이 좀 됐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손주를 업고 돌아서는데 머뭇거리던 이웃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어르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드님 내외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엔 다투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웃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경찰의 말대로 정말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며느리에게 손찌검해 온 걸까? 너무나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이웃에 인사를 건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침대에 눕혀두고 난장판이 된 집안을 서둘러 치웠어요. 그런 뒤에도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아무리 두 아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애가 있는 집에서 자기 마누라를 때릴 만큼 내 아들이 인간 말종일 리가 없는데, 아니 거기다 계단에서 밀기까지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밤은 깊어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서 도저히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잠들길 포기하고 손주를 위해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곧장 며느리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상태를 꼭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응급실을 지나 입원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다리가 떨릴 만큼 긴장이 됐죠. 몇 분 후 드디어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가 무서워 한참을 망설였네요.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며느리가 어떤 상태일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피할 순 없는 일이라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제가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가 보였어요.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서윤이의 얼굴과 팔,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왼쪽 눈 주변은 퉁퉁 부어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니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것도 다 어제 다친 거야? 어머니. 근데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말아요. 안사돈이었어요. 제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안색이 안 좋은 박가사돈과 분노로 씩씩대는 안사돈이 서 있더군요. 헌데 그런 두 사람의 옆으로 낯선 젊은이가 하나 더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몰라 머뭇거리는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돈어른! 그런 남자의 말에 안사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돈은 무슨 사돈? 저 사람 아들이 우리 서윤을 이 꼴로 만들었는데. 어찌나 크게 소리치는지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서윤이가 뭘 잘못했다고. 들어보니 매일같이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도 남들이 알까봐 안 보이는 곳에만 손댔다던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저는 변명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기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민수가 그럴 아이가 아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 딸이 맞았다는데. 경찰한테 들으니 제보자도 있다던데 오리발 내밀겠다 이겁니까? 길길이 날뛰는 안사돈의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쥔 박하사돈도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우리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 좀 전에 저를 사돈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나서서 이런 말을 꺼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서윤이 오빠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어 그동안 집안을 돌보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제 동생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가여운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콩밥 먹일 거니까 각오하세요. 콩밥이라는 말에 제가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건 아직 정확히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아들은 내내 억울하다고.
그래요? 제 동생을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목격자 제보까지 있다는데 계속 이러실 겁니까? 아들의 결혼 기간 내내 해외에 있었다던 며느리의 오빠는 인상이 날카롭고 말투도 차가웠어요. 이 남매라 그런지 얼굴은 많이 닮아 보였지만 이 얼굴 빼고는 며느리와 상당히 다른 느낌이더군요. 남자는 저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눈이 있다면 좀 보세요. 애가 어떻게 되는지. 계단에서 구르다가 잘못해서 머리라도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고요. 사돈이 며느리의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멍자국과 넘어지며 생긴 상처들이 보였죠. 저는 목이 타고 입술이 바짝 말라 무작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말했어요. 평생 살면서 남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빌어보긴 처음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라니. 만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사고일 겁니다. 절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동생이 죽을 뻔했다는 게 중요하지. 남자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사돈,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치료비든 뭐든 다 책임질게요. 제발 우리 민수만은.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넨 돈이 많으니까 뭐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구만. 그때 안사돈이 나서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우리 딸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지호는 그 어린 게 받은 충격은 어쩔 건데. 그게 그깟 돈 몇 푼으로 해결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아 연신 고개 숙여 사과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시끄럽다며 제지했지만 며느리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윤이의 오빠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아들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 증거도 많고 목격자도 있으니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걸.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감옥이라니. 하지만 민수는 정말 억울하다고 했어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아들 어떻게 옥바라지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잡돌이 당한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헌데 분위기에 휩쓸려 엉겁결에 사돈들에게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은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수척해져 있더군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민수야, 엄마 병원에 가서 서윤이 보고 왔어. 그 말에 아들이 속 터지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래요, 엄마? 서윤이 어때요? 어제는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좋아졌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해코지했다는 건지 믿기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죠. 뭐 다리 다친 거 말고는 다른 건 괜찮아 보이더라. 근데 팔이랑 다리에 멍이... 넌 정말 모르는 일인 거지? 엄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정말 미치겠어요. 도대체 그 목격자라는 사람은 누군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날 만났던 경찰이 다가와 저를 조사실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나머지 조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를 요청했는데 안타깝게 사건이 일어난 곳이 카메라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누가 며느리를 밀었는지 안 지켰단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 대신 저희가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최근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많이 났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다들 가정폭력을 확신하더라고요. 그만 아드님을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득이요?
네, 일단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난 뒤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경찰서를 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증거와 정황이 제 아들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계속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대체 진실이 뭘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데 아이가 계속 풀이 죽어 있더군요. 어린 손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안쓰럽고 걱정됐어요. 이틀간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마음 써주지 못한 것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지호 며칠만 더 할머니랑 있자. 오늘 저녁엔 뭐 해줄까?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엄마는 좀 다쳐서 병원에 있고 아빠는 회사에 갔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뭐라고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손주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죠.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와 착잡한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변호사를 알아보러 가야지. 아직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나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긴 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다 고개를 돌리는데 눈앞에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아이가 세상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을 보니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아들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고 붕대를 칭칭 감고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잠든 줄 알았던 손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죠. 지호야, 왜 안 자고 나왔어? 할머니 우는 소리 들렸어. 할머니 울지 마. 그러더니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남은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랄 말을 물어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 때려서 감옥 가는 거야? 뭐? 지호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회사가 바빠서. 아니야, 오늘 유치원 갔는데 친구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엄마 때려서 감옥 갈 거라고. 자기네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들었대. 할머니도 그래서 운 거지. 아빠가 감옥 가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때 갑자기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야, 왜 그래? 하지만 손주는 대답 대신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뭔가 우물쭈물하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뭐 할 말 있어? 괜찮아, 할머니한테 뭐든 말해도 돼. 그래도 무서워. 할머니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 순간 손주가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몸을 떨더니 갑자기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러더니 제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비밀인데. 뭔데? 손주가 망설이며 또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외삼촌이 때렸어. 아빠가 안 때렸어.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뭐? 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외삼촌이라니? 쉿! 손주가 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어요. 그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안 돼.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물었어요. 지호야, 천천히 얘기해봐.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외삼촌이 엄마를 때렸다고?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없을 때 외삼촌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와.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려요. 엄마가 울었어. 많이 울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빠는 뭐라고 했어? 아빠는 몰라. 아빠 회사 갔을 때만 와. 외삼촌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요. 엄마가 안 준다고 하면 때려.
지호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그 말에 손주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외삼촌이 말하면 나도 때린다고 했어요. 엄마도 더 때리고 아빠는 영영 집에 못 오게 한다고 했어. 손이 마구마구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고작 5살 아이에게 그런 협박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더군요. 지호야, 외삼촌이 집에 와서 또 뭐 했어? 돈도 가져갔어? 응,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가고 엄마 카드도 가져갔어요. 엄마가 안 준다고 하면 접시를 막 다 깼어.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아빠 오기 전에 다 치웠어. 언제부터 외삼촌이 왔어? 열밤 전에. 처음에 나보고 외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잘해줬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호야, 계단에서 엄마가 넘어진 날, 그날도 외삼촌이 왔어? 그 말에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삼촌이 또 돈 달라고 왔어. 엄마가 없다고 하니까 엄마 머리 잡고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그럼 아빠는 한참 후에 왔어. 지호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왔어. 머리를 재빨리 굴려봤습니다. 목격자가 봤다는 건 아마 서윤이 오빠를 제 아들로 착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오빠가 비슷한 체격이라 멀리서 보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손주가 부들부들 떨며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외삼촌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 말해버렸잖아. 내가 비밀 안 지키면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나 이제 어떡해? 지호야, 외삼촌이 너희 집 비밀번호도 알아? 응, 엄마한테 말하라고 하고 바꾸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아이가 아닌 저까지 공포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른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호야, 우리 얼른 나가자. 지금 당장.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서둘러 손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발만 대충 집어넣고 도망치듯 달려나와 택시를 탔죠. 그러고는 친정 동생네로 가서 놀란 동생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손주를 맡겼어요. 그런 다음 저는 망설임 없이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가 있어 그 사람에게 손주에게 들은 말을 털어놨죠.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정말 아이가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외삼촌, 그러니까 며느리 오빠가 진짜 가해자라고요. 제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요. 일단 진정하세요. 그 며느리의 오빠라는 남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한테도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30분 후 아들 사건의 담당 형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가 한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시 전달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메모하며 열심히 듣고 있는데 당직 형사가 달려오며 소리쳤죠. 찾았어요. 박서연의 오빠 박서홍. 전과가 아주 화려하네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네요. 네? 전과가 있다고요? 그때 사건 담당 형사가 벌떡 일어나 당직 형사가 들고 온 종이를 뺐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폭행, 도박, 사기 모두 실형을 살았네요. 아이고, 가장 마지막엔 아주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를 저질러서 5년이나 살았어요. 출소가 겨우 넉 달 전이네요. 말도 안 돼. 저한텐 분명히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그게 해외 발령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었단 거란 말이에요? 그때 형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 아주 추잡한 놈이네요. 폭행 사건 중 한 건은 자기 부인한테 저지른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전 부인과 이혼한 것 같아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네요. 당장 재수사 들어가죠. 그렇게 아들이 범인으로 확정됐던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바로 다음 날 아들을 보러 간 저에게 형사가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이 박서연 씨 사고 당일 박서홍이 아드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다급하게 뛰어나가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 말이 마치 죽어가는 저를 살리는 구원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겉옷을 입으며 담당 형사가 동료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박사홍, 범행 동기도 알아봐. 나는 병원에 가서 박서연을 추궁해볼게. 왜 모든 죄를 남편한테 떠넘겼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형사의 말에 제가 얼른 나섰습니다. 형사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는지 제 귀로 들어야겠어요. 네? 하지만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분해서 그래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형사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저도 형사를 따라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형사와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엔 긴장한 빛이 역력했어요. 저는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며느린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계단에서 서연 씨를 밀친 사람이 정말 남편입니까? 서연이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우라같이 밀어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들고 싶었어요. 그때 형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박서연 씨 CCTV 확인했습니다. 박홍식, 당신 오빠가 그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어요. 모를 리 없을 텐데.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바로 당신 아들 지호요. 엄마가 외삼촌한테 폭행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계속 뻔뻔하게 제 아들을 궁지로 몰던 며느리가 손주의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며느리에게 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아이가 감옥에 갈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공포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서 말했답니다. 박서연 씨,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남편을 음해한 것도 중죄입니다. 그때 서연이의 부모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오빠도 함께였죠. 근데 경찰을 본 며느리 오빠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재빨리 팔을 붙잡으며 물었네요. 박사홍 씨,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동생분이 다치던 날 어디에 계셨죠? 뭐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동생네 아파트에 있었던 거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그냥 동생 보러 갔었어요. 오빠가 동생이나 가는 게 뭐 이상합니까? 박서영 씨가 계단에서 굴렀을 때 당신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오빠가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 있어?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순간 형사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박서연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아이한테서 아버지를 빼앗을 생각입니까? 그 말에 서윤이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리더니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 며느리의 오빠가 고함을 질렀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더군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 씨는 절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며느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죠. 근데 왜 멀쩡한 내 아들이 뭐하는 거야? 걔가 뭘 잘못했다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절 때렸어요. 민수 씨는 정말 한 번도 저한테 손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며느리의 오빠가 담당 형사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던 2명의 형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더니 콧김을 내뿜으며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두 형사에게 제지당했어요. 박서연 씨,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몇 달 전에 출소했는데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어디서 또 뭘 하고 있을지 몰라서 온 가족이 긴장했죠. 그러다 지난달에 처음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니 그 후로 계속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출소하고 석 달 동안 도박판을 떠돌았다고 했어요. 거기서 빚을 많이 졌다고 갚아야 한다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오빠가 민수 씨 없을 때만 와요.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봐. 저희는 가족이니까 차마 신고 못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며느리의 오빠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어요. 닥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없다고 하면 그릇을 전부 깨부수고 제 카드를 훔쳐가고 현금 뺏어가고 안 주면 애기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렸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만. 조용히 듣고 있던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도 오빠가 돈 달라고 찾아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 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문 열고 들어오더니 푼돈 말고 당장 5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했어요.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괴롭혀서 죽을 것 같다고요. 정말 없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잡고 때리길래 도망치려고 계단으로 뛰어갔는데 오빠가 절 밀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허공을 향해 한숨을 토해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제 말에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안 끊어져요. 어머니, 저도 결혼 전엔 지방으로 도망도 쳐보고 연락 안 하고 숨어도 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 엄마 아빠를 괴롭히니까 끝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주제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왜 이런 일을 숨긴 거니? 적어도 오빠가 전과자라는 건 말을 했어야지. 죄송해요. 처음에 민수 씨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너무 고단하니까 위로가 돼주는 게 고마워서 만났는데 생각지 않게 아이가 생겼어요. 민수 씨가 너무 좋아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차마 오빠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그렇게 길게 복역하게 된 건 처음이라 이번엔 정말 정신 차려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황당하고 말문이 막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뒤로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골칫거리인 오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통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성질 더럽고 막무가내인 큰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은 모양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가고 빚을 지고 그러더니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결국 그 여자에게도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한 거죠. 그리고 또 사기에 가담해 교도소에 간 겁니다. 출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박으로 빚을 지고 며느리를 찾아와 돈 달라고 협박한 거예요. 며느리는 혹시라도 저와 아들이 알게 될까봐 반항도 못하고 계속 카드 빚을 내 도와준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있던 날 그 오빠라는 인간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쓰러진 저한테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재력가라는 거 다 들었다면서 남편이 계단에서 밀고 그동안 계속 때렸다고 하면서 딱 3억만 받아내라고요. 그럼 다시는 저랑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그럼 답답해진 제가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어서 말해봐. 민수 씨랑 애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집에 불을 지를 거라고.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그런 말을. 그때 가만히 이 말을 듣고 있던 안사돈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저놈을 떼버리고 싶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고소하겠다고 하면 결국 돈 많은 사부인이 아들 구하려고 3억으로 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손주복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어린 게 자기 아빠 감옥 갈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서방을 교도소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3억으로 합의해서 저놈 쫓아버리고 서윤인 다시 정서방이랑 화해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으로 몰렸는데 그걸 참고 다시 살게? 우리 모자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어요? 그런 제 말에 이어진 안사돈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애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빠라는 인간 잘못 만난 것밖에 없는데 애한텐 엄마랑 아빠가 다 있어야죠. 하! 없는 살림이지만 서윤이는 착하다고 생각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근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겁니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안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잠시라도 며느리를 동정했던 저 자신에게 욕이 다 나왔어요. 결국 그 길로 며느리의 망나니 오빠는 경찰에 연행되고 그 부모와 며느리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것도 엄연히 중대한 범죄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얼어붙은 제 마음을 움직일 순 없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죄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망할 오빠는 공갈과 협박, 금품갈취, 폭행, 수많은 죄로 징역 6년을, 서윤이와 그 부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당연히 서윤이와 제 아들은 이혼하고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지게 됐죠. 그 뒤로 아들과 손주는 집을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손주가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을 치료해주기 위해 심리치료센터에도 등록했죠. 처음에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혼란스러워하던 아이도 2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며느린 면접 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가끔 만나고 있는데 아들에게 들으니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가 서울에서보다 더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보험 영업과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전하는 아들의 얼굴이 씁쓸해 보여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와 그 부모가 불쌍하다고 해도 다시 가족으로 엮일 생각은 추호도 없는 모양이더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뻔했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처음 자기 오빠에게 협박당했을 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어땠을지. 그럼 적어도 지금보다는 좋은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고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 앞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아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가족의 사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부디 건강 조심하세요.